자, 산문문학 소설의 개념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조. 네, 산문의 개념 학습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배경과 소재, 우선 배경부터 보게 될 건데요. 작품 속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인물이 행동하는 구체적인 환경이나 장소, 이것을 우리가 배경이라고 한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건 및 인물이 행동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시간이나 공간, 즉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배경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 배경이라는 말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그 사회를 둘러싼 사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과 역사적, 시대적 상황도 우리가 말하는 배경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살펴보면, 첫 번째, 분위기,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현실감을 부여한다. 또한 인물의 심리와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해준다. 마지막으로 주제를 제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옆에 있는 설명보다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이 소설을 통해서 어떻게 배경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처음에 시작부터 이렇게 배경을 제시를 해줍니다.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네, 이렇게 어떤 날씨 얘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가 추적추적 내린다, 뭔가 날씨가 꾸리꾸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물을 둘러싼 이 배경, 날씨 자체가 굉장히 꾸리꾸리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조성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래서 어떤 분위기가 여기서 나타나냐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위기 조성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배경의 역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여기 살펴보면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 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도 오래간만에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그래서 동소문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서 여기서 얘기했던 현실감을 부여한다. 두 번째 얘기했던 현실감, 진짜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쭉 읽어가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꿀룩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자, 여기 또 한번 날씨 얘기가 나옵니다. 흐리고 비오는 하늘은 어두침침한 게 벌써 황혼에 가까운 듯 하다. 결국 이 배경 자체가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어떤 역할도 하냐면, 이 운수 좋은 날의 소설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네, 김첨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어두침침하고 벌써 황혼에 가까워진다. 바로 불길한 결말을 암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배경들이 소설에서 이런 각각 역할들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또한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 부분 보시면, 창경하는 앞까지 다다라서야 그는 턱에 닿은 숨을 돌리고 걸음도 늦추잡았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집이 가까워 갈수록 그의 마음조차 괴상하게 누그러웠다. 그래서 이렇게 글쓴이의 심리가 누그러운데, 왜요? 날씨가 꾸리꾸리하고 지금 이 집이라는 장소, 배경에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실감을 주며, 또한 이렇게 주제를 제시할 수도 있고 암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배경의 예시다. 그래서 마지막 밑에 부분 읽어보시면, 서울 동소문 안에서 인력 거꾼 김첨지의 모습을 통해 하층의 비참한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비오는 날이라는 배경은 우울하고 음습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비극성을 고조시킨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하루 종일 추적되며 내리는 비와 어두침침한 황혼의 배경은 불행한 결과를 암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배경의 역할, 하층민의 비참한 생활상을 보여준다. 우울하고 음습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비극성을 고조시킨다. 불행한 결과를 암시한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 11쪽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소재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념은요. 작가가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글의 재료다. 그래서 우리가 글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물건들은 전부 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모든 대상을 우리가 소재라고 하고요. 우리가 제재라고 하는 건 주제와 관련된 소재, 중심 소재를 우리가 제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여기 보시면 심리와 성격을 표현할 수 있다.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표현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죠.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해소할 수도 있다. 장면의 전환 그리고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해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제를 제시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이호철의 큰 산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소재가 어떤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큰 산이라고 하는 거 밑에 좀 기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밑에부터 읽어볼게요. 고무신장은 사람들에게 액으로 생각돼요. 그러니까 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나쁜 기운을 우리가 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정 타는 거, 뭐 쉽게 말해서 너네 소위 시쳇말로 뭐 재수 없는 거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고무신짝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재수없는 물건으로 생각됩니다. 그 재수없는 물건을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이웃집에서 이웃집으로 계속 떠넘겨지고 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고요. 결국 이 떠넘기는 거, 나만 아니면 돼. 재수없는 건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은 결국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고요. 현대인의 이기주의라고 하는 주제의식에도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중략 부분부터 여기 읽어보도록 할게요. 중략 부분.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 모양이다. 새벽 일찍들 한가운데 그 고무신짝이 떨어진 것을 자, 여기 등장한 고무신짝이 어느 집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떨어진 것을 본 그 어느 집의 부부들도 쩡한 느낌에 휘어감기며 간밤내 근처에서 들리던 굿하는 꽹과리 소리 같은 것을 떠올리며 곰곰함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별로 복잡하게 궁리할 것도 없이 그날 낮이든가 밤에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웃집 아무 집에건 담장 너머로 그 고무신짝을 훌쩍 던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남편 모르게 아내가 혹은 아내 모르게 남편이 그만한 자존심들은 있었을 것이다. 왜? 내가 던지면 피해를 줬다는 게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재수없는 물건이라고 생각되는 이 고무신장을 자기가 갖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남편 모르게 이렇게 보내며 그렇게 여기죠. 액은 이게 이웃집으로 옮아 보내고 제 집은 일단 마음을 놓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뭔가 체면은 칠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인물의 성격과 주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 집은 일단 마음을 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담장 안에는 웬 고무신짝 하나가 떨어진 것을 본 그 집에서도 이렇게 제 집으로 들어온 액을 멀리는 또 못 쫓고 그날 낮이면 낮 밤이면 밤에 근처 이웃집으로 또 던져버렸을 것이다. 그 이웃집에서는 다시 이웃집으로 자 여기 보세요. 이웃집에서는 다시 이웃집으로 또 이웃집으로 순인의 집에서 영인의 집으로 영인의 집에서 웅인의 집으로 웅인의 집에서 건인의 집으로 이런 식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왜? 고무신을 내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현대교육을 받아서 자존심들 때문에 그래서 대놓고 버리지는 못하고 그러면서 합리적인 사람 대우는 대우대로 받고 싶었는데 그러는 대우는 대우고 겪는 것은 겪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서로 상처 없이 한 군데 입음이 없이 이거죠. 고무신장만 이웃집 담장 너머로 던지면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자존심 지키면서 재수없는 물건, 즉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으로 이웃집으로 계속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재의 역할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울 소설은 뭐냐? 바로 일가라고 하는 소설을 같이 볼 겁니다. 페이지는 24쪽입니다.
쭉쭉 넘어가서 24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가 소설 먼저 정리를 해보고, 역시 스케치북 나와 있는 옆에다가 일가라는 소설의 정리를 먼저 조금 간단하게 해보고 본격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가 갈래는요, 현대소설이고요, 단편소설이고요, 그리고 성장소설이다. 성격은 심리적이다, 그리고 반어적이다. 여기서 반어적이다 라는 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재는 여기 등장하는 일가 아저씨가 바로 제재가 되겠습니다. 우리 일가가 뭐죠? 한 집안, 지금 말로 하면 좀 친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장을 잘못 줬고,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 다만 부분적으로 관찰자 시점이 나타난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특징은 첫 번째, 서술자가 청소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와 정신의 정신적 성숙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반어를 사용하여 가족 이기주의를 비판하는 역할을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 인물의 변화를 통해 문제 극복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기서 인물의 변화는 바로 주인공 나의 변화입니다. 이 나가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중에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가라는 소설 이렇게 스케치북 옆에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 그날은 봄방학을 한 날이었다. 학교가 끝나면 여느 날과 다름없이 자전거를 타고 귀가했다. 이제 자전거 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우리 집으로 오르는 언덕길에서부터는 자전거를 타고 가기가 좀 힘들다.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갈까 어쩔까 하다가 힘들더라도 그냥 타고 가기로 했다. 이유는 오늘은 어쩐 일인지 다른 날보다 힘이 남아도는 것 같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미오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좀 남세스러운가? 그러니까 힘이 다른 날보다 더 난대요. 그 이유는 미오기 때문인데, 그 미오기 때문에 더 힘이 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밑에 나오는데 미리 얘기해주면, 이 미오기라는 아이를 얘가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 미오기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줍니다. 그리고 그 미오기에게서 답장을 받아서 굉장히 신난 겁니다. 그래서 미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오기에게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어쩐지 기분이 좋다? 힘이 남아돈다? 미오기에게 편지 받아서 아드레날린이 굉장히 뿜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미오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좀 남세스러운가? 좀 부끄러운가? 또는 비웃을 만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오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고요. 그 미오기를 향한 마음을 자신만 좀 간직하고 싶은, 좀 표현하는 걸 좀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여간 날은 다른 날과 똑같은 날이지만 내 기분만은 특별한 날이었다. 이유는 이거랑 똑같죠. 아까 미오기에게 편지 받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 나는 지난주 월요일에 미오기에게 편지를 보냈었다. 결국 여기 편지를 보냈다. 미오기에게 지금 편지를 보냈다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미오기를 지금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또 설명을 하죠. 내가 미오기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한다. 그래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편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했더니 아버지는 편지를 보내보라고 했다. 자, 바로 편지를 보낸 이유는 아버지가 권유한 아버지의 조언이었죠. 편지요? 너무 촌스럽지 않을까요? 그건 촌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정중한 거다. 봐라, 내가 너희 엄마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편지 덕분이지. 나는 아버지 말대로 미오기에게 정중하게 편지를 썼다. 여기서 일단 아빠가 편지를 쓰라고 일단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아빠는 미오기에게 편지를 쓰는 걸
조언을 해줬죠. 그러면 아버지는 이성교제에 대해서,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나라는 말이 여기서 계속 사용했죠. 우리가 소설에서 시점이 뭔지 우리가 판단해 볼 때 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1인칭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기운이 남아돈다, 특별한 날이다,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소설의 시점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라는 겁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죠. 나달라. 자, 이제 중간에 생략이 되어 있는데 소설 전편이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중간에 나온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편지를 썼다. 그래서 미옥의 답장을 받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집에 오는데 웬 아저씨가, 이상한 아저씨가 눈에 보여서 기분이 좀 떨떠름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그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 있는 겁니다. 그 아저씨가 누구였냐면 바로 일가 친척이다. 그런데 네, 휴전선이 생기고 나면서 중국에 있다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들어와 있어 우리 집에 지금 현재 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엄마는 우리 식구만 있을 때 쓰는 도리밥상을 접고, 야, 여기서 말하는 도리밥상은 조그만 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밥 먹을 땐 도리밥상을 쓰는데 지금 어떻게 손님 올 때 쓰는 교자상을 폈다. 교자상은 이제 넓은 상, 큰 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가 손님은 어떻게 해요? 손님 대접을 잘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손님 대접을 잘해야 되겠다. 자, 손님 대접은 일단 잘해야겠다는 엄마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교자상 큰 상을 폈으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얼굴에 수심이 깔리고 있었다. 수심은 약간 어두운 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얼굴에 수심이 깔리고 있느냐? 바로 이 아저씨가 집에 머물까봐. 그러니까 눌러 앉을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 손님으로 왔다는 이 일가 아저씨가 결국 여기에 눌러 앉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떨떠름한 기분으로 방에 들어가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를 했다. 자, 근데 지금 엄마 얼굴에 수심이 깔리고 있고요. 그 얼굴을 보는, 엄마의 얼굴을, 그런 얼굴을 보고 내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내 마음이 편할 리 없다? 왜 안 편한 겁니까? 바로 나도 아저씨가 불편해요. 나도 아저씨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아저씨 뭐야. 왜냐면 첫인상부터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떨떠름한 기분으로 그냥 꾸벅 숙여 인사를 했는데, 자, 아저씨가 얘기를 합니다. 야, 조선인족의 민사법이 뭐에 그러니 좀 정식으로 하라오. 그래서 정식으로 하라라는 얘기는요, 무슨 말이냐면 큰 절을 해라. 큰 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큰 절을 요구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다? 지금 정식으로 하라 라고 하는 건 여기서 정식으로 인사를 해라, 큰 절을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큰 절을 하라 라는 것은 예의범절을 중시한다 라는 겁니다. 예의범절을 굉장히 중시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 진지, 근엄한 표정으로 얘기를 했겠죠. 자, 우선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새 애들이 통 버릇이 없어서요. 뭐하니 정식으로 하지 않고 나는 무릎을 꿇고 아저씨한테 절을 했다. 엎드려 절 받아 먹기가 바로 요런 것이로구만 그래. 허 하면서, 네, 지금 아저씨하고 나는 굉장히 처음 보는 사이지만 어쨌든 아저씨는 우리 가족을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한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친근하게 대하고 있다, 편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편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절만 하고 냉큼 일어나고 싶었지만 그러면 또 버릇없는 항고가이라는 소리 들을까 무서워 가만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내 큰아버지의 아드님이야. 그러니까 나에게는 사촌 형님이 되니까 너에게는 당숙이시란다. 이 말은 굉장히 촌수로 따져도 굉장히 가까운 일가다라는 겁니다. 가까운 일가 친척이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지금 처음 보는 사이라서 굉장히 어색하다,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낼 생각, 불편한 생각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엄마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수심이 깔리고 있었다. 아, 저 아저씨 머물면 안 되는데, 눌러 앉으면 안 되는데. 나는 나대로 아저씨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위에서 받았던 미혹의 편지를 받고 방에 가서 혼자 신나게 읽어봐야지 하는데, 그 사이에 지금 아저씨한테 걸려서 지금 거기 앉아갖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 미혹의 편지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국 아저씨는 네, 우려했던 대로 네, 집안에서 계속 머물게 되면서 일이 결국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자, 아버지, 아저씨 언제 가요? 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건 어떤 표정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퉁명스럽고 까칠한 표정으로 물어봤겠죠. 왜냐? 바로 아저씨가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저씨가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굉장히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아빠, 아저씨 언제 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나가는 말투로 슬쩍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랬는데 창이 너 이제 보니 아주 버릇없는 놈이구나. 손님이 오셨으면 계시는 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잘 모실 생각만 해도 모자랄 판국에 뭐? 언제가? 예끼 이놈? 자, 이렇게 해서 아빠 성격은 일단 아빠는 손님이 있는 동안에는 네, 잘 대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아빠의 생각은 결국 손님에게 잘 대접해야 한다. 근데 이 소설 전체를 읽어보면 결국 손님이니까 잘 대접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손님이니까 잘 대접해야 한다예요. 그러니까 일가친척이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손님이기 때문에 잘 대접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뒷부분에 읽어보고 아저씨가 떠난 다음에 나가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요. 아빠, 그때 그 아저씨 기억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근데 그때 물어볼 때 아빠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누구? 아 하면서 결국 아저씨가 떠난 다음에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일가친척이기 때문에 또는 뭐 가족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보다는 그냥 손님이기 때문에 손님 자체에게 대접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보면 아버지에게는 손님에 관한 말은 아예 꺼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엄마, 아저씨 언제 간대요? 엄마 반응이 바로 또 예술입니다. 바로 이거죠. 낸들 아니. 자, 엄마는 처음부터 아저씨 대접하면서 굉장히 수심이 깔렸죠. 눌러 앉을까봐. 결국 네, 눌러 앉았잖아요. 바로 못마땅한 엄마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저씨가 못마땅하다. 아저씨에 대한 못마땅한 심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얘도 느낀 겁니다. 그러고 보니 엄마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답답하죠. 그리고 엄마를 답답하게 하는 것은 사실 내가 느끼는 답답함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계속 읽어봅시다. 자, 엄마가 느끼는 답답함 같이 봅시다. 원 아무리 일갈해도 저건 몰상식이야. 자, 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몰상식. 엄마의 못마땅이 그대로 네, 표현이 되는 거죠. 몰상식. 나도 맞장구 칩니다. 왜요? 몰상식.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저씨가 지금 몰상식하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결국 엄마 그리고 나는 아저씨를 못마땅하게 그리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엄마는 왜 그렇게 못마땅하냐? 바로 이 부분이죠. 아무리 일가해도 여기 지금 엄마의 관점이죠. 아저씨는 일가친척 가족이 아닙니다. 손님으로 와놓고선 날마다 술을 달래지 않나, 옷을 빨아달래지 않나. 네, 이게 바로 엄마의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왜 술 달래고 옷 빨아달래? 집에 나가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아저씨는 아저씨대로 가족이기 때문에 이 집에서 머무는 게 당연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엄마나 나나 굉장히 좀 불편하죠. 왜요?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가친척의 의미가 아니라 손님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불편하다. 즉 이런 것들이 지금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이기주의를 살짝 보여주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 중간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아까 미호기에게 받은 가달락에서 받았던 미호기의 편지인데 이거를 지금 엄마가 압수를 했습니다.
엄마, 그 편지 도로 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자기한테 온 편지를 제대로 간수 못하는 애. 자, 요게 일단 편지 압수의, 네, 편지를 압수한 표면적인 이유가 되겠죠. 자, 엄마는 그러니까, 야, 너 편지 간수도 못하는 게 내가 왜 너한테 주냐? 자, 엄마는 편지 압수한 이유를 그런 식으로 뭉치고 있다. 그냥 여러분 퉁치고 있다. 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내가 간수를 못해서 압수해 간 게 아니라, 자, 엄마가 진짜 편지를 압수한 이유는 이거죠. 내가 공부는 안 하고 여자아이한테 신경 쓸까봐 겁나서 그랬다. 네, 요게 바로 이제 편지 압수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연애하면 너 공부 제대로 안 할 거잖아 라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수 못했다. 편지를 압수한 겉으로 드러난 이유고요. 실제로는 너 공부 안 할까봐 걱정돼서 그런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계속 읽어보면 엄마가 솔직히 말했으면 나는 끝내 악을 쓰는 우라고 하는 건 여기서 실수를 범하진 잘못을 범하진 않았으리라. 그건 저 손님 때문이었잖아 하면서 소리를 꽤 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후회합니다. 왜요? 악을 써놓고 나서 내가 내가 찍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내가 내 발등을 찍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냐면 이런 거예요. 악을 쓰면 자기가 어린애 취급을 받는 거. 취급을 알면서 근데 그 어린애 취급을 받는 걸 알면서도 참지 못하고 악을 쓴 것을 후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자기 애 취급받는 게 싫은데 지금 결국 내가 이렇게 악을 썼다 참지 못했다라는 건 결국 애 취급을 결국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후회하기 때문에 내가 내 발등을 찍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자, 어쨌든 계속 이야기를 읽어보면 편지하고 손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여간 그 편지 돌려줘요. 그래서 바로 엄마와 나의 갈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엄마 그리고 나의 갈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의 갈등의 이유는 결국 뭐예요? 네, 바로 편지죠. 그 편지를 엄마가 가져갔기 때문에 나와 엄마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자, 이거를 이제 아빠가 본 겁니다. 아, 드디어 편지가 오긴 왔구나. 자, 아, 드디어 편지가 오긴 왔구나.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네, 아빠는 이성교제에 긍정적인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엄마는 이성교제에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거, 이성교제에 부정적인 관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아, 드디어 편지가 왔긴 왔구나. 아빠는 이성교제에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지금 그 편지 엄마한테 뺏겼죠. 편지가 오면 뭐예요? 엄마가 뺏어가서 돌려주지 않는 걸. 뭐야, 여보 당신 왜 그래? 창희한테 온 편지를 왜 당신이 가져? 그걸 몰라서 물어요? 지금 제 나이가 몇이야? 자, 이거죠. 이제 16살짜리한테 무슨 놈의 연애 편지야? 이게 바로 이제 엄마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이성교제에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딱 4년만 참아라. 20살만 되면 그때부터 연애 편지가 아니라 누구하고 연애를 하든 결혼하든 내가 간섭하지 않을 테니. 여보, 당신이 이제 보니 야만인이군 그래? 일단 아빠는 엄마 속도 모르고 지금 야만인이다 라고 해서 지금 창이 편지를 뺏어간 것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 읽어보면 아니 어떻게 자식한테 온 편지를 갈취해? 자, 이 표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갈취. 지금 겉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이유는 이거잖아요. 지금 엄마가 나의 편지를 가져갔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빠가 엄마를 비난하면서 생겨난 갈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와 엄마의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표면적인 이유가 바로 이 갈취. 지금 아빠가 엄마한테 이 갈취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나 지금 엄마가 지금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화가 나고 답답한 상황에서 지금 아빠마저 지금 갈취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결국 엄마와 아빠의 근본적인 갈등의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일가 아저씨다라는 겁니다.
즉 일가 아저씨의 존재가 엄마를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었고요. 그 예민한 상태에서 지금 아빠가 갈취라는 표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취라는 표현 때문에 싸운 거다라고 겉으로 드러났지만 실제로 엄마 아빠의 갈등은 네, 일가 아저씨의 존재가 두 사람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보면 갈취? 당신 지금 나보고 갈취했다고 했어요? 그럼 그것이 갈취한 것이 아니고 뭐야? 하면서 둘이 대판 싸웁니다. 중간에 이제 중략된 부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결국 엄마는 화가 나서 참다 못해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가출을 하다가 결국 아저씨가 눈치 보고서는 나 때문에 재수씨가 나갔구나 하면서 결국 아저씨는 쫓겨나듯 나가고요. 아저씨가 나가는 날 엄마가 돌아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 아저씨가 떠났고요. 그 뒤로 이제 시간이 흘러 내가 이제 16살이었는데 17살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는 작년 이맘때 미호기 때문에 울었다. 자, 여기서 미호기 때문에 울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다시. 그러나 지금 나는 나의 일과 나의 당숙 때문에 울고 있는 나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처음에 미호기 때문에 울었다. 미호기 때문에 울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바로 개인의 외로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저씨 때문에 지금 눈물 흘리는 나를 발견한다? 타인의 외로움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개인의 외로움을 그러니까 나 혼자만 외로움을 느끼는 개인의 외로움에서 결국 타인의 외로움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어떻게 되었다? 바로 이게 성숙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전에는 내가 외로우면 눈물을 흘렸지만 지금은 아저씨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지금 눈물을 흘렸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정신적인 성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숙했다,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보면요. 그래서 미호기를 생각하며 울 때는 미호기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은 게 원통해서 울었던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눈물은 왜 나오는 것일까? 이것도 나중에 저절로 알아지는 눈물일까? 그것은 아직 알 수가 없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죠. 바로 성장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한 사람의 외로움이 이제서 내게로 전해져 왔다는 것뿐. 결국 이렇게 해서 자신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죠. 여기 아직 알 수 없다. 어쨌든 자신이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고요. 이겁니다. 나는 이제 17살이다. 더는 어린애가 아닌 것이다. 덜은 어린애가 아니다 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거예요. 타인의 외로움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더는 어린애가 아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더는 어린애가 아니다. 타인의 외로움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게 공선욱의 일가인데, 자, 아까 반어적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이 일가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가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친척, 한 집안을 의미합니다. 일가는 한 집안, 한 가족, 친척을 의미하는데, 지금 일가 아저씨 때문에 엄마랑 나는 굉장히 불편해했고, 언제 가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몰상식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결국 이 일가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일가인 아저씨를 굉장히 불편해했죠. 그래서 이런 아저씨를 불편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일가의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다. 이런 현대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모습을 반어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집안인데 그 일가 아저씨를 불편해했고요. 그리고 그 일가의 의미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가의 의미가 점점 사라졌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일가의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다. 그런 현대사회의 모습을 지금 반어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집안이라는 뜻이지만
겉으로는 집안인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불편해했죠. 이것이 겉과 속이 다른 상황과 반대로 얘기하는 반어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앞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앞 페이지로 와서 인물들의 성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소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물의 성격 처음에 누구 좋아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네, 그렇죠. 미호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또 누가 집에 있는 게 불편해요? 네, 중간에 나왔죠? 아저씨 몰상식해 그러면서 아저씨를 불편해하고 있다. 자, 아버지는 미호기를 좋아하는 나에게 뭘 쓸 것을 조언해 주었습니까? 그쵸, 편지 쓸 것을, 고백할 것을 조언해 줬고요. 아저씨를 불편해하는 나를 꾸짖는다. 아빠는 굉장히 예의를 중시한다. 다만 이 예의는 아까 무엇에 대한 예의예요? 손님을 대접하는 예의를 중시한다라는 거예요. 일가 아저씨, 즉 가족 이기주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어머니, 나와 마찬가지로 아저씨와 집에 머무는 걸 못마땅해 하고요. 편지 때문에 누구와, 그렇죠, 나와 갈등을 겪는 인물이 엄마가 되겠고요. 나의 당속으로 나의 집에 머물고 있고요. 나에게 처음에 뭘 요구했죠? 네, 바로 큰 절을 요구했습니다. 절을 요구했죠.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예의를 중시하는 성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갈등, 여기서 나타난 갈등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 누가 불편해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렇죠. 아저씨가 불편한 나와 엄마가 아저씨와 갈등을 겪고 있다. 그래서 나의 집에 손님으로 와서 집에 안 가는 겁니다. 손님으로 와서 집에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면 손님 들어가면 되겠고요. 나는요, 지금 나와 엄마가 또 갈등을 겪고 있죠. 뭐 때문에? 편지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엄마와 화가 났고요. 나의 편지를 돌려주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갈등이 하나 더 나타났는데 어떤 갈등이 빠져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갈등은요, 엄마 그리고 아빠의 갈등이 있었다. 그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갈취라는 표현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저씨라는 존재가 바로 엄마와 아빠의 갈등, 여기 빠져있는 거 하나 더 정리를 해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리해 봅시다. 주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일가의 의미가 사라진 현대사회를 비판하는 겁니다. 일가의 의미가 사라진 현대사회, 죄송해요. 일가의 의미가 사라진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가의 의미가 사라진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네, 이렇게 소설 정리를 해봤고요. 자, 바로 다음 장 26쪽으로 넘어가서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오늘 소설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결국 이 소설 일가를 읽고 내용 확인하는 문제, 갈래 문제, 종합된 문제가 되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사투리의 사용, 이거는 일단 맞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사투리 사용했잖아요. 특히 일가 아저씨 연변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밝고 즐거운 그런 분위기를 사투리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했다. 이거 아까 무슨 시점이었죠? 네, 그렇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효과 중에 하나가 친근감,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친근감을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3번 주제죠. 친척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과 반성. 이게 바로 이 소설, 일가라는 소설의 주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말이다. 4번 사건 전개와 상황에 맞지 않는 제목을, 어울리지 않는 제목을 사용하여 반어적이다. 그렇죠. 일가라는 제목이 반어이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술자를 미성숙한 청소년으로 설정하여 순진한 시각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복잡한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아무래도 청소년이다 보니까 어른들의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이유를 겉으로 얘기하고 있다. 다만 막연하게 아저씨의 존재 때문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를 가지고 있다. 결국 적절하지 않은 거, 밝고 즐거운 분위기 나타낸다고 했던 1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옆에 선택의 근거 정리해보면요. 사투리 사용된 건 맞죠. 그러나 밝고 즐거운 분위기는 아니다. 제목과 내용이 상반되었다. 반어적이다. 맞죠. 동그라미 되겠고요. 이 작품의 서술자 누굽니까? 나저다. 청소년인 나입니다. 나. 그리고 시점은 어떤 시점이다? 네, 계속 정리해왔었죠. 정리해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의 정답 1번이고요. 2번으로 넘어가서요. 자,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자, 우선 아저씨는 예의범절을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는다? 아니죠. 굉장히 중요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나요? 그렇죠. 앞에서 큰 절을 해라. 나달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달락을 보면 큰 절을 요구합니다. 나달락에서 큰 절을 요구하죠. 큰 절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네, 예의를 중시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번은 여기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2번. 아버지는 엄마와 달리 이성교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자, 여기 아버지가 이성교제에 부정적이다? 아니죠. 우리가 가달락에서 편지 쓰라고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아빠죠. 그러니까 이성교제에 부정적이다라는 것도 잘못되었고요. 또한 우리가 라달락에서 편지 오니까 축하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가 네, 뭐 이성교제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것은 가달락 그리고 라달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성교제에 긍정적이다. 그래서 2번 역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적인 태도 잘못되었다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3번. 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겪은 후 자신의 내적 성장을 자각하고 있다. 맞죠? 자신의 내적 성장을 자각하고 있다.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네, 마달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달락에서 결국 타인의 외로움을 공감할 수 있게 되면서 네, 자신의 성장을 자각하고 있다. 물론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나는 이제 어린애가 아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찾는 문제였으니까 정답은 일단 3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이 되겠고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나와 엄마가 싸운 표면적인 이유는 집에 손님으로 오는 아저씨 때문이다. 자, 갈등의 이유. 나와 엄마가 싸운 이유는 결국 뭐예요? 결국 편지죠. 아저씨가 아니라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보면 여기 선택지 4번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선 엄마와 싸우는 단락이 어디인지를 보시면 되겠죠. 어디에서 싸웠죠? 네, 라달락에서 빨리 다달락과 라달락에서 나왔습니다. 엄마와 나의 갈등의 이유는 편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저씨 때문에 싸웠다라는 것은 잘못되었다. 5번. 나는 어리숙한 성격으로 미호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자, 여기 미호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아니죠.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하냐면 우리 가달락에서 이미 미호기를 좋아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미호기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뭘 썼습니까? 그렇죠. 편지를 썼죠.
그래서 미호기를 좋아하는 마음, 자신이 미호기를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 잘못되었다. 결국 맞는 거, 가장 적절한 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쪽 3번. 나다에 나타난 아저씨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러면 여기 아저씨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우선 찾아보면요. 일단 기억. 아저씨가 집을 떠날 생각을 안 하자 답답함을 느낀다. 그쵸? 아무리 일가래도 저건 몰상식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니은. 나의 편지를 압수한 이유를 아저씨 탓으로 돌리고 있다. 아저씨 탓으로 돌렸다? 아니죠. 네가 편지 간수 못했잖아. 나의 탓을 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죠. 다음 디귿. 교자상을 펴서 손님으로 대접하죠. 그러니까 손님으로 잘 대접을 한다. 그러나 얼굴에 수심이 깔린다. 왜요? 눌러 앉을까봐. 맞죠? 리을. 아저씨의 행동을 몰상식이라고 표현한다. 맞죠? 그러나 여기 불쌍하게 생각했다? 아니죠. 몰상식 언제가나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있다. 불쌍하게 생각했다. 잘못되었습니다. 미음. 아저씨가 계시는 동안 나의 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성 문제 해결은 나의 문제고요. 엄마는 일단 아저씨가 있어서 이성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문제는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계시는 동안 이성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3번에 아저씨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맞는 거 찾아보면 결국 기억과 디귿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에 생략된 부분, 우리가 중략되어 있는 부분의 줄거리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윗글을 연극 대본으로 각색할 때 기역 미음에 들어갈 지시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 자, 상관없다는 듯이 시큰둥하게 아니죠. 굉장히 엄격진지 근엄하게 말해야 됩니다. 기역이 어떤 내용이냐면 조선민족의 인사법이 왜 그러니? 그래서 큰절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없다, 상관없다, 잘못되었습니다. 시큰둥하게도 안 됩니다. 다음 2번. 아버지를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아저씨 언제 가요? 굉장히 지금 불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최소한 부드러운 눈빛으로 보기는 어렵다. 3번. 아저씨에 대한 원망으로 초조해야 한다. 자, 이 디귿 부분이 아저씨 언제 가요? 라고 하니까 창의를 꾸짖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저씨에 대한 원망, 게다가 초조 이런 것들은 나타낼 수가 없죠. 오히려 뭐 화가 난 어투가 돼야 되겠죠. 다음 리을. 자책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흔든다. 낸들. 아니 이거는 엄마에 대한 못마땅한 표현이기 때문에 자책하는 마음 여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건 저 손님 때문이었잖아.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 그래서 속상하고 억울했기 때문에 악을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답은 5번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지시문. 자, 그래서 아까 정리했었던 일가의 의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가라고 하는 건 한 집안이다, 가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지금 일가인 아저씨가 정작 왔습니다만 중요한 건 여기 쫓기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가로서 대접받지 못한다. 겉으로는 일가지만 표현은 일가지만 일가로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네, 반어적으로 상황과 반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어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가족 이기주의 그리고 일가 친척의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는 현대사회를 비판하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일가라는 소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